자, 먼저 노트 필기부터 알려줄게. 자, 노트의 필기는 이렇게 시작하자. 노트 필기는 노트를 쫙 피면 자, 이렇게 나뉘지. 첫 장 패스, 두 번째 장부터 해라. 필기는 이쪽 장에만 필기를 한다. 노트의 우편에만 필기를 하고 검은색으로만 필기를 해라. 여유롭게 쓰기 바라고. 첨삭할 거니까. 그 다음 노트 좌는 참고를 적도록 해. 참고사항을 왼쪽에 적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인다. 이 포스트잇은 로직이라든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스킬을 선생님이 적어줄 거야. 공식처럼. 그래서 넘어가도 그 다음 장도 반드시 우편에만. 자, 그러면 색깔 볼펜은 언제 쓰느냐? 고개 숙이고. 자, 색깔 파란색은 우리 교재는 완자잖아. 그 교재 문제를 해결할 시에 파란색을 쓴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내용을 참고해야 되겠다. 근데 그 내용이 노트에 있다. 그러면 파란색 점을 찍든지 혹은 뭐 별표를 이렇게 표시하든지 자기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없다면 파란색으로 첨삭을 하길 바란다. 글씨로 거기다 써 놓으라고. 그래서 파란 색깔은 앞으로 완자다. 알겠지?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테스트를 본다든가 그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은 첨삭을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총 4단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덱스를 하나 붙이라고. 빨간색의 인덱스를 예를 들어서 붙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아니면 수능을 볼 때 있잖아. 작은 인덱스로 빨간색 편을 붙이면 그건 1단원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에 자기는 노란색을 붙이겠다. 인덱스 철할 때. 그럼 두 번째 단원은 노란색을 붙이면 되고. 이해 갔어? 맨 위쪽은 대단원 쪽이니까 인덱스가 4개가 필요할 거고 색깔이 4개가 필요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자기가 소단원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밑에다 붙여. 오른쪽 긴 부분은 나중에 너희들이 각 문제를 풀 시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보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진 않지만 일부 학교들이 누적이야. 고등학교에 가서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중간고사 끝나고 일단은 끝 이게 아니야.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가면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누적이 된 친구들은 자기가 시험에 출제된 걸 표시해 놓다든지. 왜 출제된 건 다시 중복 때도 출제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걸 표시하는 걸로 우측을 쓰도록 해. 됐지? 노트 필기는 내가 한 3주 동안 계속 검사할 거야. 어떻게 했나 볼 거야. 알겠죠? 자, 노트 필기 이렇게 하고 다음. 자, 이제 우리가 첫 단원을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첫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속성반이란 말이야. 이게 아마 되게 빨리 끝날 수 있어.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많이 안 해주고 스킬을 적용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면서 단원을 한번 쑥 훑을 거라고. 그러니까 빠른 속도감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사이트에 링크를 내가 붙여줄게. 선생님 수업을. 그럼 그쪽 링크를 보고 더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해. 우리는 빨리 나가는 거야. 이 단어는 총 4단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첫 단어를 배워. 그럼 이 첫 단원이 뭐냐? 제목에서 뿌려지는 것과 똑같아. 바로 화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야. 알겠어? 자, 봐라. 1부터 4단원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단원은 가장 기본적인 화학의 소개야. 화학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뽑아내자면 얘가 제일 어려워. 말 그대로.
왜? 많은 상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바운드리를 쳐서 정도껏 설명하는데, 다른 사이트를 봐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거기 봐. 그럼 그쪽 보고 설명을 적도록 해. 알겠지? 화학과 우리 생활, 여기서는 기본적인 화학의 소개가 있을 거고, 일생생활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바로 화학에서 사용하는 도량, 양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양. 그 단위가 몰이야. 몰. 이 단원을 또 모르면 화학이 끝날 때까지 헤맬 테니까 몰에 대한 정의를 첫 번째 배우는 거 되게 중요시한다. 특히 여기서는 기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어. 기체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알려준다. 그 다음 이걸 토대로 얘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특히 계산의 방법은 선생님이 너희들이 이쪽에서는 속도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평균이 50이 안 나올 정도로 속도감을 굉장히 중요시 따져. 25문항이 다 계산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제 시간에 못 풀어. 왜? 수학은 데이터를 준다든지 숫자를 주기 때문에 문제에 어떤 친근감이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투자하니까 금방 풀거든. 화학은 글이 많아요. 글이. 그럼 이 글의 내용들이 뭔지 충분히 인지하고 푼다? 그럼 시간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문제도 열심히 풀어야 되고요. 이쪽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라 내가 얘기했지. 1, 2, 3, 4단 중에 얘가 제일 갑이라고. 알았지? 산으로 따지면 에베레스트 산이야. 알았어? 태양계로 따지면 태양이라고. 거의 99%. 양적 계산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실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농도라는 개념을 배우면 1단원의 소개가 끝난다. 알겠지? 그리고 2단원은 뭐로 나오느냐? 원자로 나와. 2단원은 원자에 대한 소개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특징. 그 다음 원자가 주기율동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주기성도 배우고, 그 다음 3단원에 가면 물질이 나와. 그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통해서 어떠한 물질로 나오고 그 물질의 특성인 이런 것들이 있다. 마지막 4단원은 그런 물질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소개로 나온다. 알았지? 그래서 중화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으로 끝. 되니? 그래서 앞부분을 자세히 배우게 되면 뒷부분에 가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차근차근 배우자. 오늘 첫 단계가 얘다. 바로 화학의 소개. 그래서 첫 번째 제목도 뭐냐? 똑같아. 자,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대제가 잡혀 있을 거야. 화학의 첫 스텝 이렇게 잡혀 있을 거라고. 근데 첫 소개가 이거야. 우리 생활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자, 화학과 우리 생활은 요렇게 정리를 할게. 의, 식, 주로 정리를 하자. 첫 번째가 식이거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화학은 이것을 해결했어 이 뜻이야. 얘를 해결했어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떤 화학 반응이란 화학의 발견이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까? 바로 단연코 하버법이야. 하버라는 과학자의 하버법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하버법은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들게 되느냐? 비료를 만들게 되거든. 그것도 무슨 비료냐? 질소 비료야. 질소 비료. 비료의 성분이 질소 비료거든. 이걸 한 과학자는 보슈인데 얘는 중요하게 안 나와. 하버라는 과학자의 하버법을 통해서 비료를 만들었어. 그럼 비료는 왜 필요한 거냐? 질소는 왜 필요한 거냐? 바로 모든 식물의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란 단위체가 있죠. 영양소. 그것이 단백질로 합성될 때 얘가 구성 원소가
요거기 때문에 질소. 바로 3대 영양소 중에 탄소, 수소, 산소가 탄단지에 모두 들어있죠. 근데 단백질은 질소를 함유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뭐 노폐물로 요소를 만들잖아요. 원래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간에서 요소로 합성돼서 우리 몸에서 찌치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원리를 볼 때는 모든 식물들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착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 선생님, 식물에도 배추, 뭐 시금치 이런 거에 단백질이 있나요? 야, 그렇게 따지면 소가 식물만 처먹었는데 근육질이잖아.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지? 콩도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라고 부르는데, 식물들도 충분히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질소가 필요한 거다? 선생님, 그러면 뭐 식물을 보니까 아무래도 동물보다는 단백질 함유량이 적은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 말고 모든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 생장, 그치?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때 그 식물의 몸에서 그런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애들이 효소라는 놈들이거든. 그 다음에 또 식물에게도 어떻게 방어체계가 있잖아. 외부 병원균에 대한 방어체계. 그 다음에 식물에게도 외부의 화학적 반응이나 이런 거에 반응을 보여야 될 호르몬이 존재한단 말이야. 알겠냐?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다 단백질이야. 알았지? 그래서 단백질이 꼭 영양소의 단백질에 국한하지 말고 화학 반응의 매개체인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나 호르몬, 항체 이런 거의 주성분이나 단백질이 매우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얘들은, 기존의 식물들은 왜 이런 하버법에 의한 하버 보슈에 의한 비료의 발견 전까지는 어땠느냐?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이 극히 국한적이었어. 땅이 좋으면 생산량이 많고 땅이 척박하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지수를 따지면 그닥 높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비료의 합성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이 질소가 과연 왜 비료를 통해서만 식물이 흡수할 수 있을까? 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 얘밖에 없어. 이런 형태밖에 없다고. 이온이야. 이게 누구야? 질산이온. 이것이 암모늄 이온. 자, 다원자 이온은 국한적으로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 이런 거다. 이온을 많이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을 세세히 한다. 세계의 나라들의 수도를 다 외우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식이 넓어지겠지. 그래서 국한적으로 덤비지 말고 이 정도로 좀 알면 좋겠어. 너희들 중학교 때 침전 반응 배웠지? 침전 반응. 아, 기억 없다 또. 그지? 흰색 침전. 근데 침전 반응은 우리가 이렇게 외운다. 얘가 누군지 알아? 얘는 지금 배웠고 얘도 지금 배웠잖아. 얘가 나트륨 이온이야. 이온이야, 이온. 얘가 칼륨 이온이야. 맞아. 이 아이가 질산 이온이고 이게 암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다. 나칼지람. 뭐라고? 나칼지람. 칼질하라고. 무슨 말이냐? 이런 애들이 100% 구경꾼 이온이다. 알겠니? 100%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뭐냐? 화학 반응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알았어? 얘들은 이거 자체로 참 안정적이다라는 뜻인데, 왜 칼질하라고 하느냐? 이건 뭐 참고니까. 예를 들어서 질산은 수용액이 있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물론 이렇게 상태 표시를 해주면 답은 금방 나오죠. 이게 고체라는 뜻이거든.
이게 침전물인가 보다. 금방 나오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수용액 표시 안 해주거든요. 그냥 화학 반응식만 써주지. 자, 뭐라고 그랬어? 칼질 하라지 않아. 칼질. 나 칼질 여기 있네. 칼질 하라고. 나 여기 있네. 이들 둘이 만난 얘는 수용액에서 아무 반응 안 한다고. 구경꾼 이온이야. 그냥 이온으로 존재하는 애들. 그럼 얘들 둘이 만난 거네. 이게 앙금이야. 알았니? 나 칼질하면 살살 지어놓으면. 그래서 이런 앙금을 외울 때 또 하나, 얘를 무슨 이온이라고 그래? 바륨 이온이라고 그래. 얘는 무슨 이온이라고 하지? 칼슘 이온인데 보통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읽잖아. 그지? 얘는 황산 이온이야. 알겠니? 근데 황산이니까 얘는 탄산 이온이야. 이렇게 외워버려. 박하사탕. 알았냐? 박하사탕이 무슨 색깔이냐? 흰색이지? 이거 흰색 앙금이다. 얘들끼리 만나면. 황산바륨, 탄산바륨. 황산칼슘,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야. 근데 요 애들은 뭐라 부르냐? 알자이온이라 하잖아, 얘들은. 그지? 알자이온, 얘 몇 가짜리냐, 다. 이가. 낙칼질하면 1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워서 외워. 알겠지? 이거는 그냥 자기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명분에 박하사탕, 알자이온, 앙금의 알자이온, 2가짜리. 낙칼질함, 이거 구경꾼이온, 1가짜리. 이러면 보다 암기하는데 좋겠지? 봐. 식물은 이렇게 질산이온과 암모늄이온 형태로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어. 왜? 식물에게 이가 없잖아. 뭘 섭취를 하려면 식물이 삼투압의 원리로 물을 빨아들이면서 물속에 들어있는 이런 형태를 몸에 흡수해야 되는 거야.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야. 철분을 함유했다 그러면 철가루 처먹을래? 아유, 처먹을래가 또 뭐야, 그지? 철이온을 마시는 거야. 철이온. 그래서 이온 음료를 통해서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기 중에 78%가 질소인데 선생님, 식물이 이걸 흡수 못해요? 못합니다. N2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입니다. 물질이 이런 식으로 바뀌려면 무엇의 변화가 일어난다? 화학 변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전자의 학문이에요. 화학은. 무조건 알아도 돼.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 전자가 이동하는 화학 변화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물리 변화보다. 알았죠? 그런 걸 명심하면 전자가 핵으로부터 도망간다. 자, 여기서 너네가 집으로부터 가출한다. 돈을 갖고 나갈래? 돈 놓고 나갈래? 갖고 나가야죠. 전자도 똑같아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도망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원자한테 우리가 열을 가한다. 그럼 그 열의 에너지는 누구한테 간다? 전자한테 가는 거죠. 원자 내부에는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누구만 움직임이 가능하다? 전자.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게 곧 뭐다? 화학변화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외부 전자가 원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니들이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돈 다 쓴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고 들어가요.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의 움직임으로 화학을 예측하십시오. 그러면 하버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버라는 사람이 수소와 질소를 어떻게 해서 반응해서 얘를 합성하게 되죠. 이게 암모니아 합성법을 하버법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걸 좀 알아둬야 되는데 얘와 얘의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2단원까지 여기까지 배웁니다. 수소 이렇게. 수소 원자까지만 배우고요. 3단원을 가서 비로소 물질을 배우게 되는데, 자, 얘는 누구고? 원자고 얘는 누구다? 물질 중에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 선생님, 원자 원소도 있고 물질의 원소도 있고 뭡니까? 이거 사실 호돈소라고 부르는데 요즘에 호를 빼요. 잘 보세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얘를 기본 입자 원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에 대한 표현이다? 숫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몇 개일 때, 우리 사람을 따질 때 뒤에 뭐 붙여요? 명 붙이죠? 강아지 따질 때는
말이 붙이죠. 말이 똑같아요. 몇 원자냐는 숫자를 따지는 거고요. 원소는 종류, 성분입니다. 성분. 이때 원소와 이 원소는 다른 원소예요. 얘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화학식 내에서 대문자가 몇 개다? 한 종류. 화학식 내, 이 대문자 몇 개예요? 한 종류. 이런 걸 원소라 불러요. 얘는요, 수소 원자라고 부르고요. 자,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수소 원자. 원자들은 뒤에 이렇게 원자를 붙여요. 근데 얘들은 수소라고도 되고, 수소 분자라고 해도 되고, 수소 기체라고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질이에요. 알았습니까? 고루. 자, 물질은 원소와 뭘로 나눈다? 화합물로 나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물질 중에서도 이게 무슨 물질이에요? 순물질이란 얘기죠, 이게. 순물질. 순물질은 녹는염, 끓는염이 일정한 애들, 비열용해도 물질의 특성을 갖는 애들을 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화합물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식 내 대문자가 둘 이상. 사실은 이 둘 하나라는 건 이건 종류의 종류. 대문자가 몇 종류냐? 알겠습니까? H2는 대문자가 한 종류잖아요. 그래서 봐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수소란 물질이에요. H가 아닙니다. H2. 질소도 물질입니다. N2. 그래서 NH3를 만들었다. 그럼 여기서 화살표 좌측에 있는 애들 우리는 다 보통 뭐라 부른다? 반응물이라 부르고요. 우측에 있는 애들은 모두 생성물이라 부릅니다. 생성물도 두 종류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수소나 질소는 모두 무엇이다? 포돈소다. 원소다. 암모니아는 뭐다? 화합물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화법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화학 반응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생성된다라는 표시인데 화학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어떤 법칙? 특히 얘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누구? 뭐라고 돼요? 라바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라바지. 이 사람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뭘 맞아야 된다? 질량이 보존돼야 되잖아. 자, 반응물 해봐봐.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냐? 2개 있잖아. 생성물에 몇 개 있냐? 3개 있잖아. 똑같아야 되잖아. 최소 배수 6을 만들자. 됐지? 근데 그러면 생성물이 질소 원자가 2개가 되네? 반응물이 질소 원자 2개가 되네? 맞았네. 저 앞에 있는 숫자가 뭘 뜻하느냐지. 봐. 1단원이 뭐라고 그랬어? 바로 이런 단계야. 몰과 계산의 해석 단계라고. 그럼 너희들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봐라. 얘가 화합물에 해당된다는 걸 안 거야. 대문자가 2개니까. 근데 이 앞에 쓴 숫자가 뭐냐 봤더니 이 화합물의 개수더라. 알았지?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숫자는 곱을 하면 된다. A, B, 3 5개 안에는 B 원자가 15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게 양적 계산의 첫 출발이다. 그래서 봐라. 합을 한 사람은 저렇게 암모니아까지 딱 합성을 시켰어. 저걸 기반으로 생각해봐. 공기 중에 78%인 질소와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인 수소 기체를 합성을 시키는데 쉽냐? 안 쉽죠. 이걸 자세히 다루는 것이 화학공학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저온 고압을 줘서 이런 거예요. 왜 저온을 때려야 되고 왜 고압을 때려야 되느냐?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할 테니까 이해 가는 사람만 알아들어. 알았냐? 잘 봐. 여기는 물질이 이게 다 기체거든. 알았어? 내가 왜 기체를 다뤄야 되느냐?
이 원리 때문에 그래. 이것들이 다 기체인데 여기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가 몇 개 있냐? 반응물에. 몇 개. 여기 몇 개? 3개 여기는. 그래서 총 4개인데 여기 몇 개냐? 자, 이래 되면 잘 봐. 개수가 생성이 되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줄었니? 늘었니? 됐다. 그럼 잘 들어 이제. 얼음이 자, 여기서 내가 열의 출입을 얘기할 때는 우리로 보는 게 아니야. 걔 입장에서 봐야 돼. 얼음이 물이 되려면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오호. 그래서 열화학이 계산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안 돼서 틀리는 거야. 얼음 입장에서는 열이 들어와야 에너지가 상승해서 물이 되는 거야. 얘들아, 얼음의 에너지가 낮을까? 물이 낮을까? 그래, 낮은 애가 높은 애로 가면 열을 흡수해야지. 너네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면 돈을 벌어야지. 지금 윤택해? 너 또 욕심 없구나. 안 번지죠. 아, 좋아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되고. 높아야지 한 단계. 근데, 야, 그럼 물이 열을 흡수하면 뭐가 될까? 수증기가 되겠지. 이제 질문. 얼음이 자유롭니? 물이 자유롭니? H2가. 그럼 물이 자유롭니? 수증기가 자유롭니? 자, 우리는 이걸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읽는다고? 무질서도라고 해요. 무질서도. 이걸 너희들이 비문학 같은 걸 배우다 보면 한 번쯤은 본다. 엔트로피.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한번 보는 거 있을 거야. 무질서한 정도야. 그럼 얼음이 무질서도가 커? 수증기가 커? 됐어. 그럼 얼음이 수증기로 가면 열을 흡수해야지. 반대로 봐라. 수증기가 물이 되는 걸 액화라고 불러. 알았니? 그럼 열이 방출돼. 이해갔어? 물이 얼음이 되면 역시 응고라고 불러. 열이 방출돼.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얼음집을 짓지 이글루라는, 그리고 밖에서 바닷물을 뿌려. 그럼 얘가 얼지. 안에가 훈훈해. 열이 나와. 아, 그렇다고 유통복 이거 아니라 좀 따뜻해진다는 뜻이야. 그럼 잘 봐. 무질서도가, 자, 자기 강아지 키우는 사람, 고양이 키우는 사람, 형제 있는 사람, 좋아. 동생이 있든 형이 있든 잘 생각해봐. 그들이 4명이 있는 게 무질서하겠냐? 2명이 있는 게 무질서하겠냐? 맞네. 그럼 얘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니 증가하니? 감소. 그러면 수증기가 물이 얼음 되는 과정이네? 열이 방출된다고. 발열 반응이라고. 그거 반응식을 보고 대충 예상하는 거야. 이거랑 어긋나는 것도 있긴 있어, 예외가. 알았어. 그걸 배우는 게 4단원이야. 지금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네?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 열이 방출되는. 그럼 열이 밖으로 잘 방출되려면 밖에 온도가 어때야 돼? 낮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열이 낮아야 열이 밖으로 막 나오지. 왜? 온도차가 심할수록 열의 이동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봐라. 주변을 저온으로 맞추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 봐라. 기체야. 알았니? 기체가 잘 들어. 4명인과 2명이 다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압력이 세진다면 이 교실이 좁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좁아져. 그러면 4명이 불편하지 않겠냐? 2명이 불편하지 않겠냐? 2명이 불편하지 않겠지? 그래서 고와. 이 과정을 나중에 화학 공정에서 정확하게 밝힌 과학자가 르샤틀리에라는 사람이야. 모든 화학공학이 이걸로 이루어지거든. 저온과 고압을 쓰고 거기에 누구까지? 촉매까지 쓰면 완벽한 암모니아 합성법. 그래서 이 과정을, 최적의 과정을 찾아낸 과학자가 하버야. 물론 이 저온이 택도 없이 영하 100도씨 이게 아니야. 400도씨가 최적 온도야. 오, 400도씨 선생님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가 생각하기 높지. 근데 이 화학 반응에서 그래도 400은 저온인 거야. 왜? 얘들이 최소한 끊어질 수 있는 에너지는 있어야 돼.
알았니? 수소 지수가 끓을 수 있는 에너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온도가 400도씨 정도 된다. 자, 이건 뭐에 해당될까? 얘들아, 너네가 서울에서 성공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 여기서 성공하는 게 돈이 많이 들까? 그렇지. 그게 최소의 경비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성공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 서울에서 성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거지. 범위가 다르니까. 인구수가 다르니까.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아, 어떤 걸 합성할 때 최저의 조건이라는 건 그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게 만약 성공하면 빵이 커지는 거야. 빵이. 알았니? 하버라는 사람이 이걸 성공시켜서 뭐가 일어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이걸 성공시켜서 50만 명이 죽어요. 50만 명이. 알겠어요? 그런데 보슈라는 과학자가 이 처음에 악의 고리를 질소 비료로 풀어내는 바람에 100만 명 이상이 먹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뭐야, 100만 명, 1억 명 이상이 먹고 사는 거야. 알겠니? 물론 이 하버라는 사람은 이건 야사지만 와이프도 과학자예요. 근데 도이치란트죠, 그 당시에는. 황제가 이끄는 데였으니까. 게르만족이에요, 걔들이. 게르만족이 어떤 애들인지 알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때 로마가 뭐하고 있어요? 로마가 최고, 군대, 막강 군대 아니에요, 걔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게르만 지나가는 왜? 싸웠다고 맞으니까. 애들 워낙 전투민족이고, 여러분들 독일 애들 스포츠 뭐가 강국이에요, 요즘에? 독일 하면. 그렇죠. 아니, 야, 이렇잖아. 그 독일 축구 그러면 일본이 독일한테 쪽도 못 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본이 이겼죠, 이번에. 멍청한 거죠. 독일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화가 나고. 알겠어요? 우리가 유럽식 축구고, 일본이 저기 라틴, 남아메리카식 축구인데, 덩치 기술의 싸움이라고 할 때 게르만족은 덩치가 좋아요. 근데 걔들이 그 당시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무시를 당하고 있었죠. 한 세계 서열 9위로. 왜 무시당했냐?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국가가 영국하고 중국밖에 없었어요.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그 누구를 가장 지책해 놓고 이뻐했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근데 기분이 나쁘죠. 응? 왜 대륙이고 걔는 섬인데. 그래서 강제로 친하게 지내려고 막 친족 결혼도 시키고 막 그랬다고요. 그걸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나라한테 괜히 막, 에?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 결혼 안 하죠. 걔들 태생이 이상하잖아. 그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하고 좀 달라요, 걔들은. 키도 우리보다 10cm 미만이고. 광대 나왔죠. 그 다음 뭐 던니 나왔죠. 좀 부끄러워요, 걔들은. 근데 영국을 따라가려고요. 영국처럼 우측 통행이고 다 그렇게 걔들은 자동차도. 걔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몇 개 안 되죠. 그 차로가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 둘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지죠, 얘가. 독일에서 야, 화약 제조를 위해서 암모니아 합성법을 발견한 사람한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근데 그때 하버 연구소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근데 와이프가 반대한 거예요. 이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당신 책임이 크다. 그런데 어때요? 막 너무 돈이 없고 힘드니까 이걸 연구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버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와이프가 자살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합니다. 왜? 결국 전쟁이 터졌거든요. 결국 전쟁이 터졌어요. 돈을 갖고 있으면 쇼핑을 안 가겠습니까? 자랑은 안 하겠어요? 근데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어때요? 걔 망나니가 됩니다. 원래 힘들게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힘을 낭비하지 않는데, 한꺼번에 힘이 생긴 나라는 울분이 있어갖고 폭주를 하기 시작하죠. 세계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의 전쟁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래도 5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전쟁이 소강탱탱 된 거죠. 그것도 말이 많아요. 정전이다, 휴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누가 일으켜요? 독일 누구예요? 맞아요. 히틀러가 일으킵니다. 근데 히틀러가 나중에 전쟁에 패하죠. 군사 재판에 올라가잖아. 그때 쟁점이 됐던 게 1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휴전이면 히틀러는 전범이 아니에요. 휴전이잖아요. 그거 달성한 것 뿐이에요. 근데 정전이면 이건 얘가 전범인 거예요. 정전으로 결론 났죠. 이게 너무 마음인데 뭘. 야, 정전이었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내각을 딱 잡았을 때 하버가 거의 고위급 관계자였어요. 근데 왜요?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서 돌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 그 끝은 그렇죠, 비참하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충고를 하기사 들어야 되는지, 뭐 짧게 살 거, 뭐 굵게 사는 게 나은지. 근데 와이프가 죽고 자기도 비참한 생각하니까 결론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참 의도는 불순했지만 과학은 마지막에는 다른 곳으로 인도되는, 알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질소비료는 굉장히 필요한, 인류의 어떤 인구수 증가에 때맞춰 식량 생산량을 증대했다는 거, 단위 면적당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이게 하버법의 유일한 결론입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그 밑에는 곤충도 먹자, 꽃도 먹자, 가든 양식도 하자, 별 얘기 다 있지만, 알겠습니까? 다 쌉소리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하버법, 이거 하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버법에서는요, 원소, 화합물, 아셨습니까? 3대 1대 2, 이것만 중요해요. 끝이. 아셨어요? 딴 거 보지 맙시다. 이제 두 번째 자료로 가봅시다. 자, 식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의를 할 거예요. 의 뭡니까? 입자 이거죠. 입자.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냐? 그전에는 천연 섬유를 입었다. 혹은 천연 가죽을 썼죠. 동물의 가죽. 이것이 얘로 발전합니다. 자, 합성 섬유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섬유예요. 그전에는 얘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합성 섬유가 왜 발견이 돼서 인간에게 도움을 줬느냐? 그럼 천연 섬유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약점이 있을 거 아니냐, 약점. 그지? 천연 섬유는 일단 첫 번째, 얘가 안 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영화에서 봤잖아요. 직녀가 뭐 하고 있어요? 배틀크루즈래. 그 배틀하고 있잖아요. 1cm. 1cm. 이게 뭡니까? 1cm 뭐래? 0.1mm 뭐 이렇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밤낮 15일 해야 옷감 이만큼 떠요. 누에꽃이들 막 수많은 누에꽃 우리 누댕이들 막 그냥 끙끙거리면 그건 다 빼다가 실로 엮어서 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연 섬유가 어떤 거냐? 여러분 면 어디서 끄집어내요? 그래 목화요, 목화. 그죠? 그 다음에 마도 있죠, 마. 알겠죠? 그죠? 쌈배. 그죠? 그 다음에 견이 있죠, 견. 실크, 비단. 그죠? 이런 것들이 천연섬유예요. 대량 생산을 못하고, 그 다음 내구성이 어때요? 안 좋아요, 내구성이. 여러분, 우리 보면 뭐, 흥분의 집, 그러면 흥분의 집 애들 옷 다 이래요. 그죠? 그렇게. 다 이렇잖아요. 아, 흥분해. 바로 나오잖아. 트레이드 마크 아니에요. 왜요? 약하니까. 계속 기워 입는 거죠. 그죠? 대량 생산도 안 돼, 내구성도 없어. 그러니까 의복이 신분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표시. 아시겠어요? 그리고 의복의 발전은 그 나라의 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 보시면 영화 같은데 고증을 보면 여진족 아래요? 몽골족 이런 애들 걔들 갑옷 봤어요? 그닥 멋있 이런 느낌 안 들죠? 로마 봤어요? 로마? 그 당나라 군대들 봤어요? 명나라 군대들 봤어요? 끝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몽골은 거칠애보다는 효율성이에요. 그죠? 걔들은 막 안에다가 말고기 말린 거 넣고 그냥 달리면서 해결하잖아요. 달리면서 막 속도성이 걔들 못 잡아요. 그 뭐 철장으로 된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전차 있잖아요. 이리 못 쫓아갑니다. 그거
혼자 타고 나는 말, 그리고 걔가 되게 다리가 짧아요, 걔들. 몽골 말이. 그래서 오래 달려요. 그 서양 말은 다리가 길어서 빨리는 달리는데 짧아요. 달리다가 이렇게 쉬어야 돼요. 안 쉬면 나중에 이거 나가서 3일, 4일 누워 있어야 돼요, 말들이. 그 정도로. 근데 몽골 말들은 다리가 짧아갖고, 우리 조랑말이라고 있죠, 저기. 제주도. 그런 말들은 오래 달려요, 오래. 힘도 좋고. 자, 그런 것들. 결국은 이 천연섬이나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려면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이걸 한 방에 복구한 게 뭐냐? 합성섬유 발견인데 그 중에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자, 나일론의 발견. 여러분, 자기 교재에 나일론이 누가 발견했다고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교재. 거기 페이지 11쪽에 있어요. 여러분, 내신이 나와요. 캐러더스는 나와요.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요, 이 나일론도. 자, 나일론도 현재는 66 나일론도 있고 67 나일론도 있고, 이 나일론에서 앞에 숫자는 각 단위체에서 탄소의 숫자예요. 그 아디포탈산, 아틸렌디아민, 이 둘이 만나가지고 축합종합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건 일반화학 수준이고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은 나일론의 특징만, 일단 나일론. 우리가 이런 것들 합성섬유라고 하는데, 합성섬유들은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대량 생산이 뭐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봐두시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고요. 질기다는 거죠. 그럼 나일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구성도 좋고 대량 생산 가능한데, 이 나일론은 가장 큰 정의가 이거죠. 이거 타이틀이 최초의 합성 섬유다. 이거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최초의 합성 섬유다. 그 다음에 이들의 예로 뭐가 있는지만 보세요. 예로 나일론 뭐 있겠습니까? 사실 옛날에는 그 양말 같은 것도 이거였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여학생들이 기억하기로 스타킹이야. 스타킹 엄청 질긴 거 알죠? 굉장히 질깁니다. 그 다음에 밧줄이요. 밧줄. 새끼줄로 꼰 거 말고 그 막 나일론 줄로 된 거 있잖아요. 밧줄. 니네 그거 잘못 잡으면 나가잖아요. 찍 당기는 거 잘못 잡으면. 그죠? 막 어선이나 이런 데 쓰는 밧줄 있어요. 그 다음에 칫솔의 털. 칫솔 그게 나일론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스타킹 같은 것도 나일론이 되겠고, 양말도 나일론 양말인데 요즘은 나일론 양말 안 신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 쪽 때는 나일론 양말을 신었대요. 근데 나일론 양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구멍이 안 나요. 근데 웃기는 게 그 양말을 3일 정도 신으면요, 바닥이 딱딱해진대요. 꼭 신발처럼. 그래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요, 떡 하고 이렇게 금이 간대요. 근데 나일론은 안 찢어지고요, 떡 금이 가는데 그게 이제 떡이신 거죠. 막 때가 냄새가 장난 아니고. 여학생들은 스타킹 신어봤어? 난 군대 있을 때 고참이 그 스타킹 신는 거 봤어. 스타킹 신는 거 되게 따뜻해. 난 도저히 그걸 신을 용기는 안 났는데, 그 팬티 스타킹을 신고 나가요. 왜? 그냥 두터운 잠바를 입으면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제 군사 작전이 어렵잖아요. 근데 스타킹을 하나 딱 신으면 되게 따뜻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딱 나왔더니 실제 남자들 신는 쫄쫄이 스타킹, 판타론 스타킹 있더라고요. 겨울에 입는 거 막.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서 많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따뜻해요, 되게.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신게 되면 냄새도 나고 그래요. 하지만 질기다는 거. 나일론의 발견, 최초의 합성섬유, 캐러더스, 밧줄, 칫솔 이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이건 그냥 학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수능에 절대 안 나오죠. 폴리
에스터라는 게 있어요. 이 폴리에스터는요,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보급된 합성섬유예요. 그럼 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얘는 주름이 가지 않는다 그럼 딱 알아챌 거예요. 니네 교복 주름 안 가잖아요. 주름 딱 생기면 그냥 빨아도 계속 있잖아요. 이게 폴리에스터예요. 그러니까 니들 교복 그러면 돼. 교복. 교복 상의 특히. 야, 니네 여름에 교복 상의 입고 남학생들 특히 농구 같은 거 한번 해봐. 여기 쓸리지 않냐? 쓸려. 이거 뻘겋게 쓸려요. 그리고 비 맞아봤어? 비 맞고 좀 있으면 금방 말라. 흡수성이 없다고 보면 돼. 봐라. 합성섬유가 흡수성이 없어. 그럼 천연섬유는? 좋죠. 아직도 속옷은 면이에요. 야, 속옷 나일론 입는 거 봤어? 아이고,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속 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입니다. 알겠어요? 아, 근데 교복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스마트. 뭐, 그 다음에 현명한.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거는 겨울 교복을 보면 좀 좋은 거는 이렇게 구김이 있어요. 이렇게. 6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근데 뭐, 김모 씨, 뭐 서령 씨, 이거는 뭐 이렇게 좀 빳빳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다 그것마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이 폴리에스터. 그 다음에 교복 정도 그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걔들은 잘 나오진 않지만 뭐 너희들 보면은 뭐 니트 양말 뭐 이런 거에 쓰이는데 사실은 뭐 불에 강하기 때문에 소화복에도 쓰고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소방관들이 입는 거. 그런 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폴리스터. 그래서 교복 말고도 여러분 홈쇼핑 같은 데 나오는 와이셔츠. 그 다음에 양복. 뭐 33,000원에 3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폴리에스터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합성섬유 발견인데 거기에 참고로 내신을 잘 보려면 문구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자, 섬유가 그 원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단이 왜 비쌌을까요? 실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장인 정신이 들어가서 그래. 무늬가 들어가면. 너네 그 양반들 비단 옷 중에 무늬 들어간 거 있죠? 이거는 왕족이나 높은 사람들만 입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단색. 뭐 반짝인다, 덜 반짝인다 이 차이였지 무늬가 들어가는 거 그건 뭐냐? 자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색깔도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무난한 게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백의민족. 왜 백의민족이야? 게을러서 그래요. 기술이 발달 안 해서 그냥 흰색으로 입고 다닌 거야. 거기에 약간 노란색이 있다? 고깃집 자재인 거죠. 그죠? 내가 지금 말한 색깔은 뭘까요? 염료였던 거예요. 염료. 뭐 청포에서 두드려 패서 뭐랑 섞었더니 무슨 색깔이 나오고. 자, 그런데 합성 염료의 개발이 옷에 혁신을 일으킨 거죠. 그게 바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다 발견된 모브예요. 모브. 그래서 이 모브의 색깔은 퍼플이라고 해요. 퍼플. 퍼플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이죠? 근데 실제 보라색 이름이 있잖아요. 바이올렛이라고. 퍼플은 패션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좀 환한 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이올렛은 원천 보라.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 보라는 무지개 색깔을 쓸 땐 바이올렛이라는 말을 쓰는데 환한 보라색을 쓸 땐 퍼플이라는 색깔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브의 발견, 합성 염료의 발견도 하나 알아두세요. 뭐 참고로 모브 알겠죠?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된 염료예요. 그 다음부터는 염료 색깔이 많이 발견됐어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뭐까지 했어요? 의식을 했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주거입니다. 주거. 됐죠? 그럼 맨 마지막에 주거 문제 해결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집안 내부를 들어가 봅시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 식기의 발견인데, 우리가 주거 문제는요, 일단 집안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얘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된 거죠. 여기서 화석연료에 대한 얘기, 석탄은 뺍시다. 우리 설마 연탄 쓰는 집 있어요? 아, 연탄은 고깃집에 나가서 먹고, 잘못 먹으면 일산화탄소 중독됩니다, 여러분. 예민한 애들은 일산화탄소 중독되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가스 중독의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졸립니다. 졸리고 속이 울렁거려요. 멀미하는 것처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연탄가스를 최초로 마셨는데, 저도 그때 제가 느끼면 그거였어요. 겨울인데 꿈을 꿨어요. 한여름에 모기장을 치고 이렇게 집에서 자는, 그럼 문 다 열어놓고 자잖아요. 도둑이 든 거죠. 그럼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도둑을. 도둑 저를 보고 누워있다가. 그래서 깼어요, 무서워서. 근데 어지러워갖고 아무것도 기억이 없더라고. 눈을 떴더니 그 큰 방 안에 우리 가족이 다 자고 있었는데 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저는 잠을 좀 허무하게 잤고, 어렸을 때 분명히 이렇게 딱 같이 이불에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 밑에 막 이래요. 굴러와서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알았지만, 연탄가스가 딱 들어온 걸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거야,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깨우고, 형을 하나 메고, 형이 크니까 형을 메고 나가고, 엄마가 누나들 둘 데리고 나가고, 저는 빼놓은 거죠. 근데 저는 어디 있었냐? 저기 책상 밑에 있었던 거야. 근데 혼자 깬 거죠. 깨서 기어 나가서 부엌으로 가서 광으로 들어간 다음에 동치미 국물을 퍼먹고 쓰러져 잤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거 정말 우연히 1988이죠, 거기. 그 덕선이 걔가 그러고 일어나서, 그거 저예요. 그게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 혼자 가서 먹고 잤어요. 광에서 저를 발견했대요. 저는 그때 살았죠. 그 당시에. 화석연료는 그런 석탄 말고, LNG요. LNG는 얘가 주성분이에요. 주성분이라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혼합물이라는 얘기예요, 혼합물. 그러니까 CH4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메탄이라고 불러요. 사실 메테인 이러지만 관용명으로 우리가 메탄가스, 그럼 얘예요. 알겠어요? LNG. 그 다음에 LPG가 있어요. 얘는 이게 이제 프로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본 프로페인인데, 얘는 부탄가스 하는 애예요. 뷰테인이에요, 원래 알팽네임은. 얘들이 혼합기체예요, 혼합기체. 얘도 혼합기체. 써줄게요. 얘도 혼합기체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C가 들어가고 수소가 들어간 C가 주성분 애들 탄소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옛날에 뭐 있었던 뭐 식물이나 어떤 동물들의 사체가 이렇게 발견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LPG에서 P는 석유란 말이고, LNG에는 내추럴이란 말이니까 얘는 리퀴드, 이게 L이거든요. 천연가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요,
리퀴드, 페트롤리움, 석유, 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심할 건 여러분 누구를 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LPG 자주 들었죠. 자동차 연료로. 얘는 분별 중류탑이라는 석유 제련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원유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가스고 얘는요, 석유를 석출할 때 아니면 카타르라는 나라 알아요? 카타르? 걔들 부자 나라죠. 원래 애들 개 그지였던 거 알아요? 불과 100년 아니었어. 한 70년 전만 해도 걔 그지 나라였어요. 근데 카타르 그 앞에 그 바다가 있거든요. 이게 대량 발견된 거야. 그 걔들 국민이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200만, 300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본 국민은 4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다 외국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 40만 명이 결혼하면 돈 받고 10년 살면 자기 거 되고 집 그래 걔들. 그리고 세금이 없어요. 이민을 안 받는데요. 아이씨. 아까워. 자, 이게 화석연료 사용이고 두 번째 주방용품에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옛날 주방용품은 사기그릇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노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방용품에 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 부르냐? 합성 수지라고 불러요. 여기서 조금 접도에 합성이란 말이 많이 들어오죠.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합성이란 표현이 들어오면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는 앞으로 이제 뭐 휘발유 엔진 사용 안 하고 전기차로 가면 전 세계가 이제부터 석유 사용할 일이 없다? No. 석유는 한 20%, 25% 정도만 우리가 쓰는 연료고요. 나머지는 다 이런 제품이에요.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신 원가가 좀 떨어지겠지. 그래서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얘를 뭐를 쓰느냐? 이런 거요. 락앤락. 알죠? 그 반찬통 같은 거. 근데 그 위에 뚜껑은 또 뭐예요? 고무죠? 합성 고무요. 그것도.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적인 측면을 보셔야 돼요. 주거지적인 측면. 자, 주거지적 측면에서는 뭐가 있느냐? 처음에 철을 이용하는 거죠. 현재 아직도 철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철기예요. 철을 이용하게 됐는데 철이라는 게 재련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만 한번 알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쓸게요. 철. 원소의 화물이에요. 원소죠. 대문자 하나잖아요. 그죠? 그것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제철소에서 재련소에서 철을 재련하면 제철소에서 쓸모있는 철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를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뭐 어디 고등학교 애들은 알려주던데 그건 나중에 그럼 피차 선생님이 저기 영상 같은데 한번 보시면 따로 적어주 있겠지만 재련소가 뭐 하는 곳이냐? 철광석을 철로 환원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철광석을 철로 재련을 하게 되면 순수한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탄소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철을 탄소강이라고 불러요. 탄소강이 되면 엄청 단단해요. 무슨 이치냐? 니들 옛날부터 칼 만드는 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불, 지짐. 그냥 땅, 지짐. 왜 지짐 할까요? 얘를 뻘겋게 달구려고? No. 그 안에 숯이 있잖아요. 탄소랑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당금질을 많이 하면 이 칼이 어때요? 탄소 함유량이 많겠죠? 엄청 단단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동기랑 싸웠을 때 다 끊어진 거예요. 청동기. 땡땡 날아간 거야. 철기의 왕자가 누구였죠? TV 드라마? 주몽. 그죠? 옛날에 주몽 왕자.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 철기 시대.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국가의 성립. 실제로 그렇게 탄소강을 제철소에서 뭐 하느냐?
그런 철이 선철이에요, 선철. 그거는 여러분 건물 세울 때 좀 낮은 건물들은 철근 딱딱 세워서 세우잖아요. 뭐 붉은색 철근 굵은 거 세우잖아요. 그게 선철이에요. 그럼 거기서 가열을 하게 되면 탄소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걔 강철이 돼요. 그럼 무기 만들 때 총 같은 거, 탱크 같은 거, 그리고 자동차 프레임 같은 거.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자동차에 철 들어가면 또 질 낮은 차라고 하죠. 알루미늄 들어가야 좀 가볍기도 하고 연료도 적게 들어가고 뭐 이런 소리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철사줄 알아요? 여러분 걔들 어때요? 부드럽죠? 이런 철을 연철이라고 하거든요. 탄소 다 날린 거예요. 순수한 철인 거. 아셨어요? 그런 것들이 제철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시멘트 알아요? 시멘트? 이거의 발견이에요. 시멘트. 얘는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멘트는 원래 이게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좀 보게 되면 석회암이라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얘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세 개 물질 봐요. 원소 몇 개 있어요. 화합물 몇 개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원소는 물질이죠. 원소 없어요. 그죠? 다 화합물입니다. 지금. 이해 갑니까? 자, 근데 얘 이름을 생석회라고 불러요. 얘를. 알았습니까? 이 생석회에 점토를 섞은 게 시멘트예요. 알았습니까? 이 생석회에 점토를 섞은 걸 시멘트라고 부르고 얘들은 금방 굳어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거 시공소에 시멘트를 운반할 때 뭐 보내요? 차 빙빙 도는 거. 레미콘이라고 하죠. 그거. 빙빙 도는 거. 왜? 굳지 말라고. 계속 돌리면서 오는 거예요. 현장까지. 와서 붙죠. 그럼 얘가 단단하게 굳죠. 그죠? 근데 얘들이 모형을 잡기도 쉽고 제법 단단해요. 근데 하중을 못 견뎌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못 견뎌서 얘가 부서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시멘트에다가 돌멩이를 섞는 거죠. 석재를. 알았습니까? 그게 콘크리트예요. 이것들 쭉 섞는 거죠. 얘들은 단단해요. 하중도 잘 견디고요. 무게를 잘 견딘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죠.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라고 그래요. 무게를 잘 견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좌우 흔들리면 또 약해. 고층 건물로 올라갈수록 좌우 흔들림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합니다. 옛날에 점토를 가지고 초가집을 쳐요. 초가집에 뭐 담장도 점토를 짓고요. 차르게 차르.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해가 거듭하고 3년째 되면 발로 팍 부시면 부서져. 뻑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한 거죠. 이거 안 부서지고 튼튼하면 어떤 방법이 있지? 그러다가 거기에다 집단을 넣어요. 지푸라기를. 그럼 걔들이 끈적끈적하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콘크리트에 뭘 집어넣어요? 철근을 집어넣어요. 철근 콘크리트. 알겠습니까? 비로소 하중도 세고 좌우 흔들림에도 강한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 철근을 10개 쓸 거 9개 쓰고 그럼 괜찮아. 그래서 수명만 좀 뭐 할 뿐. 근데 뭐 철근 대신에 뭐 집단 집어넣고 중국에서는 그죠? 그래서 착살나는 거죠. 집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실공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알루미늄 있죠? 여러분 알루미늄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게 땅속에서는 Al2O3라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존재했는데 여러분 봐요. 지구상의 지각에 제일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왜 인간은 금부터 사용했을까요? 가장 산소랑 반응을 안 하는 금속이 금이에요. 알겠습니까? 금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희귀했어요. 금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도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안 하니까 원석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죠. 철 뭘로 존재해요? 철광석으로 존재해요. 적철광, 자철광 이런 식으로. 그걸 재련소에 가서 철로 환원시킬 정도로 그 환원 기술이 바로 고조선 때 나온 거예요. 철기제 때 거푸집을 이용해서 바람 넣어서 막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거기 막 석탄이 많이 있는 곳에 철광석을 집어넣으면 철로 또 얘가 환원돼서 나오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많았던 산화 알루미늄은 왜 알루미늄을 환원을 안 시켰을까요? 돈이 너무 들어요. 농점이 너무 높아요. 2000도씨 이상이에요. 농점이. 그래서 어느 날 그 학교 과학생님이 그랬대. 야, 알루미늄을 환원시키는 사람은 떼돈 번다. 그래서 그때 훅이라는 과학자, 어? 그 저기 피터팬에 나오는 훅 선장 있죠? 낚싯바늘 선장. 그 훅이라는 과학자가 그거를 빙정석을 집어넣어서 촉매를 사용해서 농độ 600도씨로 낮추면서 지금은 제일 싼 금속이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정복한 왕들을 모아놓고 그 회의를 하는데 그 왕들은 금관. 니네 금 손가락 껴봤어? 아, 팔뚝에 차봤어? 목걸이 차봤어? 겁나 무거워. 난 그거 차고 다니는 애들이 과시가 아니라 운동하려고 찬다고 생각해. 나는 되게 무겁거든 그거. 그 생각해봐. 그 금관의 무게를 견뎌라 뭐 이지라는 말 있잖아. 되게 무겁대. 그 금관을 안 쓴데 그 어떤 그 먼 상황 아니면 우리나라 선덕 여왕만 금관 쓴 거 알지? 여장부인 거야, 여장부. 그리고 신라시대 사람들은 금관을 썼는데 금관이 얇아. 걔들 되게 얇아. 근데 막 저 서양 그러면 목 디스크 오고 막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왕들은 다 금관, 막 저기 나이프에다가 금 쟁반에 이런 거 주고 자기는 알렉산더는 알루미늄 관을 썼다는 거야. 귀하다 이거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창틀 샤시에 들어가고 그러는 제품인데 그때는 얼마나 가벼워. 그리고 반짝반짝하지. 그 알루미늄 나이프에 알루미늄 자기는 좀 이제 다르게 했어. 근데 지금은 개쓰레기잖아. 너무 작잖아. 그래서 알루미늄은 그냥 유리 창틀, 그 다음에 유리 모래를 가지고 막 SiO2를 가지고 비결정질 고체가 유리잖아. 산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반사를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 페인트, 집안을 뭐 색깔을 바꿀 수 있고, 페인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뭐 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외부 물과 산소를 차단해서 부식을 방지하는 거. 알았지? 그런 것들이 그냥 주거 문화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다. 나중에 니네가 모르겠으면 뭐 문제 나오는데 틀렸으면 거기다 꼼꼼하게 파란색으로 써놓으면 돼. 알겠냐? 자, 이제 네 번째. 건강 문제 해결. 이건 잘 나와, 시험에. 건강 문제 해결은 잘 나와. 그래서 여기 최초가 하나 또 나온다. 얘들아, 아스피린 어느 회사 거냐? 못 들어봤지? 바이엘 들어봤어? 바이엘? 저건 너 아는 것 같은데 바이엘 레버쿠젠. 레버쿠젠 1등이잖아 요즘에. 그 바이엘사가 세계 5위 그룹이야. 그럼 걔들이 제약회사 중에 뭐 만든? 얘만 만들어. 아스피린만. 이게 처음엔 발견이 해열제로 발견됐거든. 현재는 혈액 응고 방지제로 써요. 그러니까 막 그 고혈압 뭐 아니면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액이 둔화된 사람들이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혈액이 좀 물처럼 약간 연해져.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수술할 일이 생기잖아. 그럼 아스피린 끊어야 돼. 혈액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아스피린 이 타이틀 최초 합성 의약품 이렇게 최초 합성 의약품. 해열제 발견 당시는 해열제로. 요즘에 해열제 뭐 먹어?
타이레놀 많이 먹지, 타이레놀. 왜? 아스피린은 산성이 강해.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든지 위 궤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험해, 저게. 근데 타이레놀은 아주 약한 산성이라 먹어도 괜찮아. 위에 부담을 덜해. 걔는 아미노 브루펜 원리야. 그럼 아스피린은 요렇게 만들고 최초 합성 의약품 이러고 말아보니 이 누가 발견? 없어. 바이엘사야, 바이엘사. 얘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걸로 세계 5대 기업이야. 얘는 조금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어.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이거는 탄소화합물이라는 곳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노 코멘트. 두 번째, 여러분들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봤어? 페니실린은 뭐라고 했냐? 살충제라고 할 뻔했어. 항생제. 자, 이게 표현이 뭐냐면 세균을 죽이는 거야. 이게 항생제야. 니네 감기는 세균이야, 바이러스야? 그러면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대상이 달라. 그건 항바이러스제. 코로나, 페니실린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알았어? 얘는 플레밍이 발견했다고지. 이 야사를 보면 또 웃겨. 영국 젊은 과학자 둘이가 이거 발견했어. 듣보잡. 걔들이 항생제를 발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단 말이야. 근데 기자들이 와, 세계적인 발견이야. 세균을 죽인대.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럼 상처가 나잖아? 그거 바르면 그냥 낫는 거야. 돈 나는 것도 아니고. 대박이야. 기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 듣보잡이야. 이 기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딱 뭐 임팩이 있고 막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기자회견 하다가 어떻게 이거를 연구하게 됐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영국 왕리협회에 속하 있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푸른 곰팡이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 푸른 곰팡이가 다른 곰팡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걸로 어떻게 뭔가 인간에게 유용한 약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3년간 연구하다 접었어. 아이씨, 안 되겠다고. 그 논문을 읽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다 플레밍한테 몰려갔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아니야, 젊은 애들이 이렇게 항생제 발견하고 들었다. 그 사람들께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플레밍이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플레밍이. 근데 그 젊은 과학자들이 더 웃긴 게 그 영국이 굉장히 보수단체였던 거지. 지금도 되게 보수성이 강하거든. 민족성이 너무 강해서 옛날에 되게 심했어. 지금 왜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인종차별 반대하고 그러냐면 눈이 있어서 그래.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 리그잖아. 근데 거기에 인종차별이 있다 그러면 옛날부터 영국 애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 되게 유명했거든. 그게 안 들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나라야.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뭐 그쪽 민족들이 그래. 다. 근데 문제는 그 애들 젊은 애들이 항생제 발견했잖아. 그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게 요청했어. 자,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럼 로얄티며 이런 걸 우리나라도 가질 수 있다. 영국이 정부가 싫어했어.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투자하냐. 듣보잡 애들 걸. 얘들이 미국으로 간 거야. 록펠로 가문인가? 그쪽으로 간 거야. 걔들이 1910 몇 년도에 페니실린이 발견됐는데 80년까지 로열티 지불하고 영국이 썼어. 미국한테 다 돈 내주면서 그걸 썼다고. 근데 이게 어디서 빵 터졌냐면 2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처칠이 그때 수상이었잖아. 페니실린이 미국 애들이 갖고 온 거야. 자기 나라 애들이 발견한 건데 미국 애들을 가져와서 상처난 군인들한테 투여를 했더니 1개월 만에 다 나서 애들이. 부상 병기 들어왔는데 총상 이런 게 금방 나서 다시 군인으로 막. 근데 독일군은 막 6개월 이상 누워있고 막 어떤 놈은 죽고 막 그래. 이 회성 속도에서 얘들이 이겨갖고 그래서 처칠이 그냥 마지막에 페니실린의 승리다. 2차 세계대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얘는 요거 최초 항생제. 합성의약품은 아니고
항생제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 근데 페니실린이 최초 항생제야. 알겠지? 그 정도의 타이틀만 정확히 알면 돼. 알았니? 자, 페이지 13쪽 볼래? 1번. 하버가 공기 중에 질소 수소를 반응시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의 이름 암모니아. 화학식은 NH3. 두 번째, 의류, 그 다음에 화학에 관계되는 OX 문제야. 천연섬유는 값이 싸고 비싸. 왜? 대량 생산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X. 두 번째,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섬유를 완전히는 안 되지. 속옷은 아직도 천연섬유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혼성 재료가 많죠. 폴리에스터 몇 프로, 몇 프로 이런 옷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로 캐로도스가 개발했다.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쓰이는 합성섬유. 맞았고요. 합성섬유의 개발로 다양한 색깔의 의류를, 합성 염료, 모브의 개발. 이것이 모브가 최초 합성섬유 염료인데 이들의 계속되는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색상의 합성섬유를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 5. 세 번째, 그 이용 옳게 연결하세요. 나일론. 어디로 가야 돼? 스타킹. 폴리에스터, 양복. 폴리아크릴, 니트, 양말. 이쪽입니다. 네 번째, 주거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석연료는 가정에서 난방과 치사에 이용되는 건 맞고요. 현대 건축 재료를 얻는데 화학적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 거 배웠잖아요. 철도 재련 과정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멘트라는 것도 석회암을 얻잖아요. 여러분 시멘트 공장 어디에 많이 있어요? 충북이나 강원도에 많이 있어요. 왜요? 석회동물이 많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얻는다. 이건 철이고요. 알루미늄은 보크사이트라고 합니다. 철광석이라고 안 하고 알루미늄은 Al2O3를 보크사이트라고 하는데 얘들을 빈정석을 집어넣어서 녹는 점 한 600도씨로 떨어뜨리는 거죠. 거기서 재련해서 얻거든요. 전기 분해고요. 여러분 그 보크사이트가 고온 부합을 받으면 보석이 됩니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루비.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음 설명과 관련된 건축 재료를 쓰세요. 모래,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어 물로 반죽한 것이다.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가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알맞는 물질의 이름을 쓰세요. 플레밍, 페니실린. 그 다음에 네 번째, 호프만, 버드나무 껍질. 자, 여러분 이 살리시산은 제가 탄소화물 하면 다시 한번 올 겁니다만 그 살리시산에 호프만이라는 이름도 써놓고요. 아까 우리가 살리시산 적어놨죠. 그 뭐냐 아스피린요. 거기에다 이것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거 참고로 적으세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아스피린이에요. 아세틸 살리시산이에요. 이거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여러분 버드나무라고 봄에 그 어르신들 보면 풀필이 불었다는 말 있잖아요. 버드나무 껍질을요, 딱 칼집을 내면 빼면 쏙 빠지거든요. 줄기가 하얘요. 거기 액체가 있는데 그걸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지 마세요. 오바이트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살리산이에요, 그게 액체가. 거기에다 아세트산을 섞어서 이걸 축합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세틸 살리시산은 아스피린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막 살리시산에다가 만약에 메탄올을 섞잖아요. 공업용화를. 그럼 바르는 물파스가 돼요. 살리시산 메틸이라고 하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스틱처럼 된 것도 있고요. 그죠? 파스가 그렇잖아요. 그런 게 돼요. 겉으로 통증 완화시켜주는. 먹는 거는 아세스탄을 먹습니다. 아셨어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호프만이라는 것도 좀 적어놓고요. 알겠죠? 맥주만. 자, 14쪽. 고맙다고 웃어줘서. 참. 이런 거 애들 돌 던지고 막 그러는 거.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걸 들어가게 돼요. 이건 분자에서 더 자세히 선생님이 해주겠지만, 자, 봅니다. 탄소, 화합물, 여기를 들어가게 돼요. 자, 화합과 탄소화합물은 때릴 수가 없죠. 물론 생명과학에서는 이들의 조절 기작이라든가 우리 세포의 구성물질 등을 많이 설명하는데, 화학은요, 이것들의 화학 시계 기한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부터 볼게요. 탄소화합물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화합물을 배웠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원소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얘들이 다 하나같이 비금속이다. 탄소도 비금속이고 얘들도 비금속입니다. 이런 걸 무슨 결합이라고 했지? 비금속과 비금속. 뭔가를 하고 들어오니까 좀 낫지? 그냥 알았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 알았어? 우리가 원자잖아. 얘들은 어차피 니네 원자가 화학 결합을 하면 화학 변화지. 그럼 뭐가 반응한다? 화학이 뭐야 형이야? 전자가 반응한다. 이렇게 알아서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얘들은 그래서 공유결합을 집이야. 선생님이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앞에서 수업했던 거 잠깐 봐. 알았지? 내가 프린트도 보낼 수 있을까? 일단 보세요. 자, 공유결합 물질인데 너희들은 어디까지 배우냐면 여기까지만 배운다 얘들아. 뒤에가 안 나와. CH 혹은 CH5로 구성된 것만 배워 여기서는. 알았어? 자, 탄소화물이 대문자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화합물인 건 알았어. 그치?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C라는 거지. 대문자가 최대 3개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알았지? 그러면 탄소화물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너무 많은 곳에 쓰인다는 거야. 밑에 얘기들. 우리가 합성 섬유 배웠어. 그 다음에 합성 수지 배웠어. 합성 고무도 배웠다. 그 다음에 화석 연료도 배웠고, 거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탄소화물이야. 근데 우리가 앞서 배운 것 중에 탄소화물이 아닌 것만 생각해 볼까? 암모니아. 화법법. 암모니아 탄소화물 아니야. 또 하나, 시멘트. 탄산칼슘이잖아. 걔도 역시 마찬가지야. 쌤 C 들어가는 거에 죽는다. CA다. 걔는 알았냐? 금속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그럼 여러분, 합성의약품 탄소화물 알았니? 아스피린, 페니실린 다 탄소화물. 알았지? 그런 것들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봐라.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성이란 말이 들어간 애들 있잖아. 합성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터 이런 애들. 합성 수지. 그지? 뭐 PVC니, 그 다음에 뭐 폴리에틸렌이니, 니네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어디 표시돼 있잖아. 이게 이니셜이거든, 폴리에틸렌. 근데 폴리에틸렌이 뭔지 모르잖아, 너희들. 딱 떠오르는 게, 너희들 저기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뭔가 봐.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브레질. 공통점이 뭐야? 이 두 개밖에 모르겠네. 빵집이지? 거기서 빵 반금 나온 거 말고 뭐에 싸서 놔? 그게 플레이팅. 빵봉지. 불 붙이면 얘가 잘 탈까 안 탈까? 안 타. 야, 이 부끄러운 것들아, 불장난 안 해봤어? 금방 타. 확 타. 그거 못 떨어져. 뚝뚝 떨어져. 국물처럼. 애들이 금방 불에 붙어. 그러니까 이런 합성들은 불에 되게 약해. 너희들 합성 고무, 라겐나 불에 붙으면 어떻게 돼? 항상 타. 오히려 뚝뚝 떨어져. 너희들 PVC라는 거 있지? 비닐봉지 있잖아. 슈퍼에서 주는 거. 그거 불 붙으면 타, 안 타? 금방 타. 야, 불 붙여봐야 하냐? 야, 죽어봐야 아픈 걸 알아? 나 상상을 해보라고. 스타킹. 불 붙으면. 안 붙여봤어? 탈 것 같아, 안 탈 것 같아? 아유, 금방 탄다니까? 불길 있는 데 가면 손 무거워, 이렇게. 살에 붙어, 임마. 그거 굉장히 위험해. 알겠어? 너네 옷 불에 넣으면 금방 다 합성 섬유나 이런 것들 잘 탄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합성 섬유, 합성 수지, 합성 고무. 니네 신발 넣어봐. 얼마 타이어 불에 타겠냐 안 타겠냐? 엄청 잘 타. 선생님이 니네 정월 대보름에 뭐 돌리는 거 알아? 옛날 사람들. 그렇지. 선생님 어렸을 때 너무 추억에 있는 게 있어. 취약 전 아동들한테는 주스통 있지. 거기다 형들이 옷으로 구멍을 뻥뻥뻥 뚫어줘. 거기다 나무 이렇게 소시에 넣고 돌려. 그거 갖고 놀아 이거지. 그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4학년까지는 약간 분유통이 좀 하는 거. 거기다 구멍을 뻥뻥 뚫고 휑휑 돌려. 크기가 좀 크잖아. 6학년 5학년에는 남양분유통이 이만한 거 있어. 페인트통. 거기다 구멍 뻥뻥 뚫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까지 돌리는 거야,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중3 정도 돼서 어깨 좀 이렇게 벌어지고 이러면은 양동이를 줘. 양동이 구멍 뻥뻥 해가지고 양동이. 왜? 윗마을, 아랫마을에 그 횃불 수하고 동치로 이제, 쟤들 중학생들 이거 다 아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은 모처럼 갔어. 양동이를 돌렸었잖아. 이 형이 타이어를 가지고 갔어. 타이어를 들고 갖고, 불에 던지는 거야. 불이 붙자. 쇠사슬 넣는 거야. 돌리는 거야. 우와. 그러니까 저쪽에서 움찔하는 거지. 저쪽 밑에서 엄청 크게 도니까, 야, 저기 형이 왔나 보다. 커다란 형이. 근데 그게 악의 꼴이었어. 돌리면 이 타이어가 비닐이랑 똑같아. 채워. 국물이. 그치면, 이런, 뽕, 뽕, 뽕. 집에다가 다 데졌어. 다 빵빵. 옷, 잠바, 심지어 땜빵 머리까지. 근데 그게 더운데도 계속 도는 이유가 타이어 안에 쇠 줄 있지. 그 철사줄. 엄청 많아. 이게. 그래서 이 타이어가 날아가잖아. 와, 처음 봤어. 나도 뽕뽕뽕 이렇게 얘기해줬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에 약해.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런 내가 합성이 들어간 건 다 무슨 화학 제품이라 했어?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볼게. 자, 원유. 이걸 석유라고 한다. 니네 원유의 색깔은 다 다른 거 알아? 중동 지역은 노래. 원유가. 근데 저기 캐나다나 그 다음에 미국도 원유가 엄청 묻혀있다. 지들 거 않게 쓰는 거야, 지금. 세일가스라고 해가지고 걔들이 세일해서 석유를 빼내는 방법을 발견했거든. 지금 걔들이 원유가 비싸니까 지들도 쓰고 있거든. 한 100년 쓸 정도의 그 원유가 있대. 그 나라 국민이. 알래스카. 그 다음에 또 LNG와 LPG의 천국인 저기 어디야? 러시아. 이쪽은 석유가 꺼내. 알겠어? 베네수엘라 이쪽 있지. 그쪽은 또 약간 노란과 그 검은 거 사이가
이렇게 왜 성분의 차이인데 이 원효를 쓰려면 이걸 하게 된다. 니네 분별중이라는 거 배웠지 중학교 때. 뭔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 속에 물질에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야. 이걸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뭐 한다고? 분리. 이거 화학변화 아니야. 화학변화는 분해야. 알았지? 그러니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나누는데 이 나눠진 것조차도 뭐라고? 혼합물이야. 얘 자체가 뭐라는 거야? 얘 자체가 혼합물인데 어떤 혼합물인가 봤더니 이겁니다. 불균일 혼합물인 거지. 혼합물은 두 종류가 있다 얘들아. 균일 혼합물이 있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니들이 배우는 유일한 불균일 혼합물이 석유야, 석유, 원유. 그럼 균일 혼합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용액이라 불러, 용액. 이 용액은 화원 끝날 때까지다. 알았지? 용액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녹이는 물질인 용매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기로 나뉘지. 얘가 녹아서 균일한 혼합물이 되는 게 용액이고,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용해라고 불러. 근데 우리나라 말의 끝자, 액자 때문에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물에 소금이 녹으면 소금물.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액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질소에 산소, 아르곤, CO2 이상 같은 거 다 섞인 거야. 이게 공기야. 무슨 용액이야? 기체 용액이야. 용액은 솔루션이야. 알았어? 액으로 끝났다고 액체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주석이 섞이잖아. 주석. 이게 구리가 CU고 주석 SN인데,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기에 청동이야. 청동. 구리에 아연이 섞이잖아. 징크.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동이야. 황동. 한정식집에 가면 롭새 밥그릇 있지. 되게 무거운 숟가락 이음이에요. 그러니까 고체 용액도 있고 기체 용액도 있고 액체 용액도 있다는 걸 조심해. 알겠지? 그럼 지금 원유는 불균일 혼합물인데 요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아, 이렇게 이 밑에서 우리가 보통 원유를 집어넣게 되잖아. 그럼 저 꼭대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맨 꼭대기에 나오면은 가장 먼저 기화돼. 그러니까 끓는 점이 아주 낮은 애들이라고 보면 돼. 얘가 누구냐? 바로 얘야. 명심. LPG. 알았어? LPG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가 누가 나오냐? 나프타라는 놈이 나와. 나프타.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마지막에 피치가, 피치, 찌꺼기. 이때 아까 LPG는 탄소가 3개에서 몇 개? 4개짜리. 프로페인, 뷰테인. 나프타는 탄소가 5개에서 8개짜리. 그 다음 등유는 한 9개에서 한 13개. 14개에서 18개. 이런 식으로 결국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탄소의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야. 탄소 숫자가 적어지면 이들 분자량이 적어져. 이러면
분자량이 적으면 끓는 점이 낮아.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야. 반대는 아니겠지, 저 아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휘발유는 어디서 나오고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런 것들의 단위체는 다 여기 단계에서 나와. 여기 단계에서. 나프타에서 합성섬유, 합성고무, 합성 그 수지에 해당하는 단위체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프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그 가솔린은 부족해서 등유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니들 그 참고로 말하면 가솔린 같은 경우 고급이 있고 일반 휘발유가 있지. 그 탄소화물 같은 이런 분자들은 말이다. 분자량에 의해서 끓는 점이 좌우되거든. 분자 간에 인력이 존재하는데 그 인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좋은 연료인 거야. 금방금방 기화되니까. 근데 분자량이 비슷한 놈이라도 이게 긴 놈보다는 이 고리로 만들면 단면적이 줄거든. 접촉 면적이 적어서 분자 간 인력이 더 약화돼. 그래서 그 고리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 신발 같은 거 사면 너네들 무슨 말하고 그러냐? 그거 쉬운 거 슬리퍼 같이 신고 다니는 거 있잖아. 너네 요즘 많이 신는 거. 아, 그렇지. 거기에 별거 다 붙이고 막 지랄을 떨잖아. 이거 뭐 한다? 리폼 한다고 하지. 그지? 리포밍 공정이라고 그래, 그런 걸. 그리고 긴 사슬을 자르면 분자량이 적어지겠지. 그지? 이런 걸 크래킹 공정이라고 하는데, 딴 게 아니라 얘들 과자 중에 크래커 있지. 크래커는 잘린 거잖아, 슬라이스. 그게 그 얘기야. 크래킹 공정. 이런 걸 해가지고 막 그 원유나 이런 업체에서 원유 사업소 이런 데서 그런 걸 하고 있어. 리포밍 공정, 크래킹 공정. 고급 휘발을 만들고, 등유는 비행기 연료야. 비행기 연료. 알겠어? 헬기나 비행기에서. 그리고 가끔 옛날에는 백등유라 해가지고 집안 보일러 쓸 때 썼었어. 요즘에 다 LNG로 대체하지, 도시가스로. 그 다음에 경유는 자동차 연료야. 이제 RV 차량, 뭐 산타페, 펠리세이드 이런 거 경유 차량 있잖아. 디젤 엔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유는 배. 그러니까 막 배들 엄청 큰 유조선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중유야, 중유. 중유에다가 담배꽁초 던지면 어떻게 될까? 꺼져. 불이 안 붙어. 오랫동안 가야 돼, 불이 붙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여기보다 급이 더 낮은 애가 벙커 CU라는 게 있거든? 이런 거 공장에서 돌리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에 피치는 아스팔트야, 이게 아스팔트. 도로 까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다 얘들도 혼합물이야. 얘들도. 순물질 아니야. 얘들도 혼합물이다. 알았지? 이거는 자기 교재에 따라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 나오는 학교는 시험 문제 출제 되는데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겠지.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알겠니? 참고로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14쪽에 맨 밑에 탄소화물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 응? 탄소화물이 왜 다양할까는 여기서 이거 암기사항이다. 봐라. 그 첫 번째 구조식 때문에 그래요. 탄소화물은 중심 원소가 누구야? 탄소겠지, 당연히. 얘들이 구조식을 가질 수 있는데, 구조식이 뭐냐면 공유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전자를 공유하거든. 이걸 선으로 표현한 식을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불러. 그냥 봐도. 탄소는 수소와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해서 선이 4개 나온다는 얘기야. 고로 얘가 가능한 구조식은
이렇게 4개밖에 없어. 한번 봤던 친구들은 이해가 좀 쉬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앞단을 살짝 봐야 돼. 자, 얘들이 공통점 말이다. 선이 다 4개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 중에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냐면 단일 결합이라고 불러. 선이 하나 나오는 걸. 그 다음에 요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중 결합이라고 불러. 공유전자가 두 쌍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몇 중 결합? 3중 결합인데 2중과 3중을 모두 다중결합이라고 그러거든. 다중결합은 3중이 최대야. 4중은 없어. 자, 이러한 구조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탄소화물은 다양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금속, 결합하는 비금속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다. 결합에 하면 그래서 탄소화물은 구조식이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비금속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CH4 이런 놈도 있지만 CCl4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CO2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비금속들이 너무 다양하다. 뭐 FCn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탄소화물이 다양한 구조를 이룰 수 있고 또 이런 구조식을 통해서 사슬 구조도 나올 수 있고 고리 구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구조들의 특징이 나온다. 자, 이제 15쪽.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자. 자,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 화학은 장편의 영화야. 그래서 주기율표를 암기해봐. 어떻게 암기하느냐?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와 원자량을 암기한다. 알았니? 보자. 제일 꼭대기에 주기율표 보시면 1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있을 거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11, 12, 13, 14, 15, 16, 17, 18번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20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를 이런 식으로 외워오는데 둘, 여덟, 둘이잖아.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은 질량수라고 공부하는 게 좋거든. 근데 이것은 거의 소수점을 배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를 쓸 때 원자량 유수자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냥 질량수라고 생각하고 외우는데 소수 첫 자자에서 반올림한 걸 외워. 근데 여기 17번 있지. 얘는 35.5로 외워. 얘들. 이렇게 되면 이 질량수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짝수 번호들은 곱하기 1을 하면 질량수가 나와. 그래서 2번이면 얼마? 4. 그리고 6번이면 12. 그 다음 8번이면 이런 식으로 질량수를 외우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지. 4번이 예외가 2, 4, 8 아니라 9야. 예외가 뭐냐면 홀수 번호들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 예외가 뭐야? 짝수 번호인데 더하기 1을 해야 되고 홀수 번호인데 더하기 1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예외인 애들이 7번, 14. 그 얘는 너무나 얼통부터 18번 얘는 40이에요. 아르곤.
이득 예외지. 1번인데 1. 그냥 예외. 그 예외가 얘들. 이건 어떤 법칙이 아니라 암기할 때 도움되라고. 요 5개가 예외라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A4지 딱 던져줄 테니까 이걸 쭉 나한테 주면 돼. 오케이?